서문. 나는 삶의 지혜가 전적으로 인간의 의식에 내재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행복론으로 불리며 행복론이란 인생을 될 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술을 가리킨다. 이런 기술은 행복한 존재로 거듭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사실을 순수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냉정하고 노련한 성찰을 통해 비존재가 되느니 행복한 인생을 사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지혜라는 개념에서 보면 행복한 삶에 끝없이 집착하는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행복한 생활 자체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인생이 이 같은 존재의 개념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부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나는 내 철학이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니라고 답한다. 하지만 행복론은 똑같은 질문에 긍정을 표한다. 나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2권에서는 이 행복론 자체의 태생적 오류를 지적한다. 그래서 행복론을 완성하기 위해 원래 나의 철학이자 추구하는 높은 경제의 형이상학적이고 윤리적인 견해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 결과 이 책은 이러한 오류를 고수하면서도 익숙하고 경험에 근거한 수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행복론이라는 단어 자체는 완곡한 표현에 불과하니 제한적인 가치만을 지닌다. 또한 행복론은 완벽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 주제는 끝없이 논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남들이 한 말을 되풀이할 확률도 높다.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의도로 쓰인 격언집처럼 읽는 가치 있는 책으로서는 카르다노의 역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하여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카르다노의 책을 참고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바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자신의 저서인 수사학에서 행복론을 언급하게 했지만 수박 겉핥기식에 그치고 말았다. 나는 이런 철학계 스승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여러 가지 사상을 짜집게 하기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사상을 편집하여 글을 쓰다 보면 글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일관된 견해를 상실한다. 현자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언제나 같은 주장을 냈으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에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처럼 세상을 떠날 때도 어리석고 악한 채로 떠날 것이다. 기본 분류. 인간은 무엇으로 분류되는가? 개인의 외면, 정신, 육체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생의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그것은 바로 겉으로 보이는 외면의 자산, 정신의 자산, 그리고 육체의 자산이다. 나는 여기서 셋이라는 숫자만을 빌려와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의 운명의 차이를 만드는 부분을 말하겠다. 이는 내가 만든 세 가지 기본 규정에 따른 것이다. 1. 개인의 본질.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인격이다. 여기에는 건강, 힘, 아름다움, 기질, 도덕적 특성, 지능과 교육 수준이 포함된다. 2. 개인의 소유물. 모든 범위 내에서 재산이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들이다. 3. 개인의 외면. 이 단어 속에는 특히 타인의 생각, 즉 인간이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이 들어있다. 개인의 견해에 따라 이것은 명예, 지위, 평판으로 세분된다. 첫째 규정에서 살펴볼 차이는 인간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두 가지 규정보다 첫째 규정이 더 본질적이고 정교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자연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관여하는 바는 단순히 인간이 규정한 소유물이나 생각 같은 규정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크기 때문이다. 위대한 정신이나 마음가짐을 지닌 진정한 인격적 우수성은 지위, 출생, 신분, 심지어 고귀한 왕과의 핏줄이나 부유함에 견줄 수 없다.
이들의 차이는 연극 무대의 왕과 실제 왕의 관계와 비슷하다. 일찍이 에피쿠로스의 수제자 메트로도로스는 행복의 원인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며 이는 사물에서 비롯된 행복보다도 크다는 제목의 글을 썼다. 물론 인간의 행복, 즉 인간의 본질이 존재하는 전반적인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내면에 이미 있거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임은 명백하다. 유쾌함이나 불쾌함은 감정, 의도, 사고의 결과이며 내면에만 머물지만 그 밖의 외부의 모든 것은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이다. 그래서 똑같은 외부의 사건이나 조건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영향을 끼치고 모든 인간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각기 다른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개인의 사상, 감정, 의지의 동요 정도만이 인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의 사정은 사상, 감정, 의지 등을 초래하는 선에서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자의 견해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이 견해에 따라서 사람은 세상을 불행하게 바라볼 수도, 진부하고 단조롭게 바라볼 수도, 또는 풍요롭고 재미있으며 유의미하게 인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겪은 흥미로운 사건을 질투한다. 하지만 이 경우 오히려 자신이 경험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재미있게 묘사할 줄 아는 타인의 이해력을 탐내야 한다. 재치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이라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지만 평범한 두뇌를 소유한 자는 고리타분한 일상의 한 단면으로만 생각한다. 괴테와 바이런이 지은 여러 편의 시가 바로 현실에 있을 법한 사건을 주제로 쓰인 사실만 봐도 그렇다. 우매한 독자는 시인이 겪은 매력적인 순간이 부러울 뿐 완전히 평범한 사건을 위대하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그려낸 시인의 대단한 상상력은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침울한 자는 어떤 사건을 두고 슬픈 장면으로 기억하고 쾌활한 자는 흥미로운 논쟁거리로 생각하며 무기력한 자는 그저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가 버린다. 현재로 충만한 현실에서 주관과 객관이 존재하는 일은 마치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여 물을 만드는 이치와 같다. 즉, 아무리 필수적이고 밀접한 연결성이 있어도 결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절반이 완전히 같아도 주관적인 절반이 다르거나 반대로 주관적인 절반이 같고 객관적인 절반이 다르면 현재의 현실은 완전히 달라진다. 가장 멋지고 훌륭한 객관적 절반을 가졌어도 무디고 나쁜 주관적 절반을 가졌다면 현실과 현재 역시 그다지 좋지 않게 인식한다. 이는 아름다운 경관을 악천 후에 보는 일과 같다. 또한 환경이 좋지 않은 암실에서 사진을 현상하는 것과 다름없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피부처럼 의식이 인간과 하나가 되어 직접적으로 똑같은 일을 체험해야 동일하게 느낀다. 사실 외부에서는 이를 도울 길이 딱히 없다. 무대에서 누군가는 영주, 누군가는 자문가, 또 다른 누군가는 신하, 군인이나 장군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들의 차이는 그저 겉모습에 불과하다. 외관을 파고들어 핵심에 다다르면 누구나 고통과 빈곤에 시달리는 희극인인 점은 매 한 가지다. 인생도 이와 같다. 지위와 재산이 개인적 역할의 차이를 만들지만 그 역할이 내적인 행복이나 즐거움을 좌우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이면에는 고통과 빈곤에 시달리는 가여운 인간이 숨어 있다. 사람마다 고통과 빈곤의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그 본질은 거의 같다. 어느 정도 본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처한 상황이나 재산 수준에 따른 역할의 차이는 행복을 좌우하는 전부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하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식의 성질에 주목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대개 나타나는 의식 속 현상은 나중 문제다. 불편한 감옥 속에서 돈키호테를 집필한 세르반테스의 의식에 비하면 온갖 허례 허식과 향락이 벌어지는 가련한 자의 아둔한 의식이 더 불행하다.
현재와 현실의 객관적 절반은 운명의 손아귀에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변할 수 있다. 주관적 절반은 바로 우리 자신이므로 이 주관적 절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모든 인간의 삶은 외부의 온갖 변화에도 일반적으로 같은 특성을 유지한다. 마치 한 주제로 펼쳐지는 여러 변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개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부닥치는 동물도 자연이 본성을 거스릴 수 없도록 만든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사랑스러운 동물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도 동물의 본성과 의식에 그어진 협소한 한계 내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개성에 근거하여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한도도 정해져 있다. 특히 정신력의 한계는 높은 수준의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지점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정신력의 한계선이 낮으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외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까지 다다를 힘이 없다. 이런 인간은 반쯤은 동물적 감각에 따른 행복과 즐거움을 넘어선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인간은 감각적 쾌락, 친밀하고 밝은 가족관계, 저급한 사교 모임 또는 통속적인 소일거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친다. 심지어 교양을 갖춘다 해도 한계 영역을 다소 넓힐 수 있을 뿐 큰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지속해서 다양하게 깊은 만족을 느끼는 일이 중요한데 젊은 시절에는 이 깊은 만족감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깊은 만족감은 정신력이 좌우한다. 정신력을 보면 행복이 우리의 본질, 즉 인격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실해진다. 대다수의 사람은 우리의 소유물이나 외면에 따라 결정되는 운명만을 고려하는데 그친다. 물론 운명은 나아질 수 있다. 한편 내면이 풍요로운 자는 바라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반면 멍청이는 끝까지 멍청이로 바보는 끝까지 바보로 남는다. 이들이 천국에서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괴테는 이렇게 말한다. 시민, 노예, 정복자, 그들은 모두 매 순간 고백한다. 인간의 지상 최대 행복은 오로지 인격에 달린 것이라고. 서동 시집. 우리의 행복과 향락에는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사실은 시장이 최고의 반찬이 된다든가 노인이 아름다운 젊은 연인을 무미건조하게 바라보는 일 또는 천재와 성직자의 삶 등 모든 면에서 드러난다. 특히 어떤 외적인 재산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약한 왕보다 더 행복하다. 완벽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신체의 조화에서 오는 차분하고 청명한 기질, 완벽하고 생기가 넘치며 통찰력 있는 올곧은 지성, 온전한 의지에 따른 투명한 양심은 지위나 재산이 대처하지 못하는 가치다. 그 이유는 인간 본연의 모습, 즉 홀로 있어도 그를 언젠가 따라다니며 누군가에게 받거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중에 소유하게 될 무엇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모습보다 더 귀중하다. 총명한 사람은 온전히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만의 생각과 상상만으로 큰 즐거움을 얻는다. 반면에 아둔한 자는 아무리 사교 활동, 연극, 유흥거리를 즐겨도 고통스러운 권태로움을 피할 도리가 없다. 선하고 절제하는 원화한 성품의 소유자는 환경이 곤궁해도 만족을 찾는다. 하지만 탐욕스럽고 남을 시기하는 악한 사람은 아무리 부자여도 만족을 모른다. 하지만 비범하고 뛰어난 정신을 지닌 인격을 추구하는 자는 대다수의 사람이 쫓는 향락을 번거롭고 성가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호라티우스는 자기 자신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보석, 대리석, 상아, 티레니아의 조각상, 그림, 은세공품, 케투리산 뿔 고등으로 염색한 옷감 등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갖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서간집. 소크라테스는 가게에 진열된 사치품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이 왜 이리 많은가?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우리를 이루는 본질, 즉 인격이 가장 큰 고려 대상이다.
인격은 다른 두 가지 규정과 달리 운명에 종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두 규정은 상대적 가치를 지녔지만 인격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인간의 외부 영향에 따라 좌우지되는 일은 대개 생각보다 아주 적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순간에는 단지 전능한 시간만이 자신의 힘을 휘두른다. 시간의 힘 앞에서는 신체적 장점이나 정신적 우위에도 서서히 굴복당해 버린다. 다만 도덕적 특성 앞에서만은 시간도 맥을 추지 못한다. 이 점을 보면 다른 두 가지 규정이 지닌 자산은 시간이 직접적으로 강탈할 수 없으므로 첫째 규정의 자산보다 유리하다. 둘째 장점은 다른 두 가지 규정이 본질에서 객관성이 있으므로 누구나 손에 넣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주관성은 인간의 힘이 닿지 않은 신성한 법의 영역에 속하므로 평생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다음의 자문에 가차없이 적용된다. 네가 세상에 태어난 그날처럼 태양은 행성을 맞이하는 듯 떠 있었고 너는 그 즉시 번창하기 시작했다. 네가 태어날 때 세워진 규칙에 따라서 너에게 다른 길은 없으며 도망칠 수도 없다. 이는 시빌레와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다. 그 어떤 시간도 어떤 힘도 분열시키지 못하는 것은 형태를 갖추고 생을 발전시켜 나가는 존재이다. 괴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각자에게 주어진 인격을 되도록 유익하게 사용하여 인격에 적합한 노력을 하고 인격에 맞은 형태의 교육을 받는 일이다. 그 이외의 모든 일은 피하여 인격에 부합하는 지위, 직업이나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재능을 타고난 인간이 외부 환경 탓으로 앉아서 하는 일, 즉 사소하고 귀찮은 소일거리나 종사하거나 그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요구하는 연구와 정신 노동을 하느라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는 한평생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지적 능력이 아주 탁월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이 필요치 않은 보잘것없는 일이나 힘에 부치는 육체 노동을 하느라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면 그는 더욱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특히 청년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과신하여 망상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첫째 규정이 다른 두 가지 규정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를 축적하려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받는 편이 더 현명하다. 그렇다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는 일에 소홀해도 된다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실제적인 풍요, 즉 넘치는 부는 우리의 행복에는 별다른 쓸모가 없다. 많은 부자가 불행한 이유는 지적 교양이나 지식이 없어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선사하는 기반이 되는 어떤 객관적 관심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의 부유함은 현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채우는 일 외에 인간의 참된 행복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오히려 과도한 재산을 유지하느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수많은 근심은 만족스러운 삶의 방해물이 된다. 그런데도 인간은 재산을 축적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지적인 교양을 쌓는 일에는 뒷전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소유물보다 행복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일하는 개미처럼 이미 쌓아둔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한다. 이런 사람들은 재산을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좁은 시야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의 영혼은 공허하여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최고의 향락인 정신적 향락에 도달하지 못한다. 시간을 적게 들여 찰나의 물질적 향락으로 정신적 향락을 대신하려고 해보지만 모두 헛될 뿐이다. 그 결과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운이 좋다면 엄청난 재산을 후손에게 남길 것이다. 하지만 상속 재산을 불릴지 탕진해 버릴지는 상속인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진지하고 우쭐대며 살아왔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방울 달린 모자를 쓴 어릿광대처럼 한심할 뿐이다. 따라서 본래 인간이 소유한 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다만 그것이 아주 적은 탓에
대다수 사람은 공공함을 이겨내고도 궁핍한 자들과 똑같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공허한 내면, 무미건조한 의식, 빈곤한 정신이 인간을 끼리끼리 모이도록 만든다. 이렇게 모인 이들은 오락과 즐거움을 쫓으면서 처음에는 관능적인 향락과 온갖 유흥거리를 맛보다가 결국 방탕에 빠진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이 엄청난 유산을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속수무책으로 탕진해버리는 원인은 빈곤하고 공허한 정신에서 비롯된 권태 때문이다. 부자로 태어났지만 내면이 가난하면 외부에서 뭐든 받아들여 내면의 부를 외적인 부로 대신하려 하는데 그 노력은 부질없다. 이는 마치 노인이 소녀의 기력을 빌려 젊어지려는 노력과 비슷하다. 이렇게 결국 가난한 내면이 외적인 가난으로 이어진다. 인생의 자산, 인생의 자산에서 다른 두 가지 규정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재산의 가치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특별히 여기서 더 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셋째 규정은 둘째 규정에 비하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형성된다. 즉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하지만 지위를 얻은 사람은 공물을 향하는 자들일 뿐이며 이 중에는 명성을 얻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명예를 가장 고귀한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명성은 선택받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황금 양털과 같다. 지위가 재산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 뿐이다. 둘째와 셋째 규정은 소위 상호작용 관계가 있다. 페트로니우스가 말한 대로 재산이 있으면 평판이 좋아진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호평은 어떤 형태로든 자산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된다.